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국어 시작하려고 하고요. 고등국어 황혜진이라고 하고요. 근데 원장님 제가 설명회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해야 되는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국어가 수학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이유,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배 사례 1, 2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선배 사례 1 친구가 되게 성실했는데 추론이 부족했다. 공부 방법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실함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그냥 흡수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암기식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성실하고 착하고 사춘기 크게 겪지 않고 그러면 착해요. 그래서 잘 따라가요.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좀 무섭고 이러면 성적 잘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기 열심히 공부하는데 추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추론은 뭐냐면 사고력이거든요. 평소에 본인이 사고력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을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부모님. 아이들이 어머님들도 늘 들어보셨겠지만 애들이 시험 딱 틀리고 나서 왜 틀렸어 그러면 실수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 쓰여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 습관이에요. 내가 빨리 풀고 양치기를 하면 빨리빨리 풀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한정들, 단어만 보고 문장에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걸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선배 사례 2에 나와 있었던 친구가 어떤 거냐면 추론 독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양이 부족했다고 했어요. 그럼 양은 늘리면 돼요. 그럼 고등학교 국어는 무슨 얘기냐면 고1 국어는 추론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1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많이 풀어야지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계속 점수가 정체가 1등급이 안 나. 1등급이랑 2등급의 차이는 실수를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안 읽고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1 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배우고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눌러져 있는 거,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신 기간에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지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할 때 양을 많이 배운다 이게 아니라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 하나를 가지고 어디까지 응용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해지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 배워서 그거를 10개로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수능 지문은 수학은 개념을 배워서 응용을 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딱히 개념을 뭘 배우는지 애들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국어가 불수능이다 아니냐에 따라서 등급 차이, 점수가 엄청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은 1등급이라고 했을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시험이 어렵다 안 어렵다에 따라서 1, 2등급 격차가 되게 많이 커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은 1등급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원리를 잘 모르는 게 국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국어는 내가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면 그 개념이 수능과 내신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아요.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야 수능이랑 내신은 달라. 국어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 수학은 어때요? 수학이 내신이랑 수능이 분리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은요. 내신에 나와져 있는 필요한 개념들을 수능에 적용하는 게 수능이에요.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이 분리돼 있어. 내신은 내신 때 공부하는 거야. 수능은 수능 때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선생님들 잘 보시면 수능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내신이 같이 줘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본인 생각 자체가 내신은 암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선생님, 내신 선생님 이렇게 분리시키는 건 본인 자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2배 해야 돼요. 내신 공부할 때, 수능 공부할 때, 그럼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하는 게 내신 때는 잘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띄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 고1 겨울방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신에 필요한 수능 개념이 수능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러한 기본적 개념으로 새로운 지문들 혹은 낯선 지문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반드시 겨울방학 때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국어는 기본적으로 읽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 중에 글을 못 읽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못 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할 줄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장을 읽고 나서 이 의미를 다른 말로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설명을 못해요. 국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 단어 무슨 단어야? 이 단어 뜻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 다 눈으로 얘기해요. 나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낙관적 뭐야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지? 알아. 근데 자 내 눈을 봐. 알 수 있어. 나 알고 있다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어가 항상 국어학습이에요. 국어 점수가 들쭉날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는다, 표현할 줄 모른다.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국어를 정확하게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라고 얘기했을 때 중등 개념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거든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랑 뭘 했냐면 도덕을 가르쳐줬거든요. 사상가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공부할 줄 몰라요. 애들이 공부할 줄 몰라서 사상가를 외워요. 외웠는데 응용 문제가 나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틀려요. 그럼 제가 너 읽기가 안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중 학기 중에는 계속 수능하고 이럴 때는 바빠가지고 계속 시험을 못 봐주다가 지금 수능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나와서 국회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상위 개념을 외우게 하고 상위 개념을 계속 끌어서 반복하면서 복습하는 걸 가르쳤어요. 복습은 이런 거고 반복은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개념이 계속 반복되어야 뒤로 갈수록 계속 반복이 되면서 기억 속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생각의 그물이 짜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이 중등 개념이랑 고등 개념이 따로 되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고1, 2, 3학년 때까지 연계거든요. 그 연계를 계속 그물짜기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용어를 배우긴 했는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배우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학선지에서 아이들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개념어들을 사전적으로 수학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내용들이 되어야 100%의 정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왠지 이건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가 낙관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는 언제 쓰는 거야 라고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었던 개념, 고등학교 때 사용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겨울방학 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문법의 기본인데요. 일반적으로 고1 때는 문법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중앙고나 이대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 조금 내신의 변별이 많아요. 특히 중앙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깊게 나가거든요. 교과과정보다 문법을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법이 특히 수학이랑 결이 같아요. 쌓이는 거거든요. 이번에 수능 문제랑 관련돼서 보면 제가 문법 가르치면 재수생 애들 혹은 고3 애들이랑 문법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형식 형태소를 가르치거든요. 형식 형태소가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문법 형태소. 문법 시간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문법 형태소가 중요해요. 근데 애들 문법 형태소 몰라요. 그만큼 아이들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요. 고1은 기본기를 정확하게 쌓아놓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신도 잘 할 수 있고 수능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필기를 할 때는요. 지문에서 교재가 드러나 있으면 저거에 대한 판서를 같이 하고 화면을 띄워서 판서를 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판서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뭐가 되냐면 빈칸에 판서. 그래서 국어는 이런 말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빈칸에 막 써놔요. 그래서 뭐냐면 막 써놓은 걸 외워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써먹는지 이걸 어디에 뭐를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 이거 여기다 써야 돼.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 국어의 핵심은 본문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문에 답이 있고 국어 시험지에 본문 안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본문에 답이 있으면 본문을 주니까 답지를 준 거잖아요. 답지를 줬는데 왜 우리 애들은 100점을 못 받을까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거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파워력이에요. 본문에서 뭘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요. 선지에서 뭘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요. 내가 이 선지에서 이 문제에서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판서는 꼭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문들이랑 관련돼서 국어 수업은 그래서 목표가 독해 능력의 함량입니다. 독해 능력 함량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책을 많이 읽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셨죠. 뭐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수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국어 선생님인데요. 저희 아들 수학 정말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별로 수학적 자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학은 많이 풀어야 돼요. 정말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는 건 시간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우리 애들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일하라 그러면 화내시잖아요. 애들한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는데 책 읽어. 그럼 이게 즐거우면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책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납니다. 나한테 또 일하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는요.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 시간에도 다 독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독해 기본이 안 되는 애들한테는 재수생애들한테 어떻게 시키냐면 영어를 해요. 영어 해석할 때 영어 해석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뭐가 되냐면 순서나 주제 문제거든요. 그거 읽기예요. 전 과목에서 독해할 수 있어요. 전 과목에 독해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과 수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그 개념을 내신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단순히 내신 지문만 설명하지 않는 수업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실전 감각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한테 문제를 숙제로만 주지 않고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과제로 내주고요. 지속적인 학습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데일리로 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공부량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 국어는 그냥 시 하나, 비문학 하나 이게 하루 동안 풀면 돼요. 30분 정도를 국어만 하면 되거든요. 얘네들을 매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푸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재는 4번이 나가게 될 건데요. 본교재라고 해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과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수업 교재가 있고 데일리 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들어가 있을 텐데 데일리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회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빈칸이 있는데요. 빈칸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어를 아이들이 눈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선택지에다가 꼬이는 거거든요. 정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리하는 거에 따라 아이의 머리들이 보여요. 그게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저거 정리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정말 잘 풀거든요. 그래서 많이보다 정확하게 푸는 습관이 반드시 잡혀져 있어야 돼요. 여기 학생들도 되게 많이 앉아있는데요. 숙제는요.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가 되게 중요해요. 국어는 사고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사고 과정을 반드시 써놔야 돼요.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점수여도요. 원인이 달라요. 아이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아이의 문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저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면 포인트 단어에 밑줄 쳐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포인트 단어들을 보고 문장들도 분석해놨을 때 그 분석 부분에서 뭐가 틀리고 있는지 어떤 독해 실수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데일리 교재가 있었으면 그 다음 풀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3월달에 이제 모의고사들을 볼 건데 모의고사가 요즘 친구들이요. 팔자랑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80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80분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숙제로 여러분 나눠서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요일 맞춰가지고 아마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수요일에 와서 이제 시간 정해놓고 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풀 때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고1, 2 친구들한테 80분 시간을 주는데요. 다 안 풀어도 되는데 한 번에 읽고 정확하게 풀어서 푼 거 다 맞추는 정확도를 볼 거예요. 고1은 다 푸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푸는 건 수능장에서 다 푸는 거예요. 수능은 내신이 아니잖아요. 수능은 3년 준비하는 거거든요. 한 번 읽고 제대로 답을 찾아서 수능날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으면 그럼 만점 나와요. 고1 때 다 푸는 거 의미 없어요. 다 풀고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제 수업 이렇게 들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재수생 애들이랑 이런 애들 보면 다 풀거든요. 다 풀고 50점 받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왜 풀어? 야! 다 풀고 50점 받았고 풀지를 마. 그냥 제대로 풀어오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다 풀었는데도 50점인데 자기가 다 못 풀면 그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응,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3 때 되면 불안해서 그걸 못해요. 고1 때 아이들이 나 푼 거에 대한 정확도의 자신감, 그게 아까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실력을 갖고 가게 되면 양이 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갖는 게 공부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가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집어넣을 거고요. 개별과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모의고사 보고 약점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약점은 아닐 거고요. 10주의 과정에 맞춰서 그 진도에 맞는 추가 과제곡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과제가 나가서 이렇게 4단계들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테스트 보고 나서 피드백 시간 가지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거예요. 교재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들은 이제 잠깐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제가 제 국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국어의 출제 원리, 출제자의 관점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 라고 하거든요. 저는 본문을 열심히 설명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모의고사 볼 때. 본문에서 이게 무슨 얘기고 칸트가 누구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칸트는 윤사 시간에 배우면 되거든요. 생일 시간에 배우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지문에서 이 지문의 구조가 어떻고 글이 어떻고 문장 표현이 어떻고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럼 답은 어떻게 고르고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가 뭐고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시 감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 감상은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시 감상은 대학교 들어가서 문학적 소양을 기를 때 하는 거고요. 시 감상하는 거 아니고요. 객관식 문제는 시를 독해하는 거예요. 독해하는 것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럼 독해하는 건 딱 떨어지게 배우면 돼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통합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과 내신이 연계될 수 있게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소타기라고 하거든요.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기 중에 내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 공부를 해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요. 그리고 내신을 보거든요. 학기 중에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6월 내지는 9월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점수가 개판이 나와요. 왜냐면 내신 아는 지문을 공부했다가 모르는 지문 읽고 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들쭉날쭉해서 시소풀기가 돼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왔을 때 잘 봤다가 방학 학기 중에는 모의고사 못 보고 그럼 아이들이 뭐냐면 수능은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건 그거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1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독서와 문학은 5주로 나눠서 가고요. 문법은 개념이 원주로 나눠서 10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독서에서 어떻게 글을 읽는가, 그래서 출제 원리들을 보게 될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을 읽는 법들을 가지고 기출을 가게 될 텐데요. 독서 같은 경우는 독서가 5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개별 과제는 독해로 나가게 될 거고요. 문학 나갈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문학과 관련되는 개별 과제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아이들이 계속 독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과제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배웠던 거 까먹지 않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운영이랑 관련되어서는 총 4시간 수업인데 지금 1시간 반, 1시간 반밖에 안 보이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1시간 반 수업하고 나면 그 수업과 관련된 간단한 테스트 혹은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한 거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30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시간 반 수업하고 나서 원래 나갔었던 주간과제나 혹은 모의고사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아이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 부분들을 피드백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과 독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1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각각의 피드백이 들어가 있어서 피드백 시간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2명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문학이랑 독서 개념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이 그 문법 개념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제 이제 고2 수업하면서도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이들도 이제 본인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스타일들도 있잖아요. 저 선생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좀 부러운 선생님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랑 이제 저랑 교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상관없이 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은 언제든지 다 받을 거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 안 하면 아이들 질문 어떻게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질문 받는 방식은 아이들이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전 애들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이 부분은 저도 수업 시간에 강조하기는 할 거지만 아이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판서해서 보내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판서해주고 통화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화해주고요. 아니면 문자로 보내면 문자에 대한 답으로 주든가. 근데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혹은 성적이 빨리 오르는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배려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착해가지고요. 선생님 힘들까봐 질문을 안 하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공부를 조금 이기적이어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애들이 그럼 물어봐요. 몇 시까지 질문해도 되냐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낸다고 내가 깨지는 않아. 네가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내면 선생님은 5시 반에 일어나서 답을 보낼 거야. 제가 학기 중에는 재수생 애들 가르치냐고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7시 전에 답을 다 줘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집보 때 질문 언제 해요? 그래서 12시 전까지는 답을 다 보내. 근데 12시에서 6시 사이에 보내는 5시 사이에 보내는 문자는 못 보내. 아침 7시에 확인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자지 말라고 해요. 국어는 머리가 돌아가야 돼서요.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요. 그 다음날 100% 잘못 읽는 문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평소에도 계속 질문을 받을 거고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랑 납부 형성도 되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저 선생님 믿고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갈 수도 있거든요. 질문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이걸 남겨놨었던 그 원장님이랑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요. 국어 점수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만 담아져가 실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돼요. 아이들이 2차 풀이하고 나면 다 맞거든요. 근데 2차 풀이에서 담아진 걸 1차 풀이 실전에서 틀렸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너 한 번에 잘할 수 있어. 뒤에 못 풀어도 괜찮아.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의고사는 한 지문 못 풀어도 괜찮아? 두 지문 못 풀어도 괜찮아? 푼 것만 담아주면 무조건 몇 등급 이상은 나와. 몇 퍼센트는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관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국어 시간은요. 지금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드린 저희 학원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어학원 알아보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수능과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별로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과 과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본인이 내신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출제제 아니면 얘기를 해보세요. 수능의 출제 원리가 그럼 뭐냐? 이 문제가 그럼 어디에서 나왔냐?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의 첫 단축 띄우는 방법이고요. 문학의 개념어를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딱 집어서 이거 보면 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그거 찾아가시는 게 되게 필요한 고등학교 국어 학원 선별하는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